계신 분들은 뭐 저희 다 혈명분들이시라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엔터테크 관련해서 뉴스미디어이자 뭐 연구소이자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뭐 그 엔터테크 관련해서 엔터테크라고 하는 거는 엔터테인먼트의 좀 부가가치 높이는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주로 최근에는 AI가 가장 핫하고요. 스트리밍, 메타버스 쪽도 네, 그런 기술들을 말하는데 그런 기술을 주로 연구하고 뭐 연구까지는 아니고요. 주로 취재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이나 한국의 이슈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뭐 이런 이제 세미나 형태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좀 서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좀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좀 급하게 공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미리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비드콘이라고 비디오 컨퍼런스죠 갔다 온 거랑 그리고 뭐 워낙 최근에 파라마운트가 또 뭐 레리 이제 오라클 아들한테 넘어갔지만 그래서 그런 거 시작해서 최근에 이런 그 동향들 이런 것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한국이 이제 상반기가 끝나서 한국의 상반기 미디어 시장들을 조금 여러 가지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국회는 방송사법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좀 서로 이제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해서 사실 월요일날 공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공지를 해서 많이 못 오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김남훈 대표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찍어서 내용을 좀 커버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노창희 박사님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목을 세게 쓰려고 그랬는데 자꾸 피해가셔가지고 일단 결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저 이걸로 하면 됩니다. 네. 예, 소개받은 디지털 산업 정책연구소 노창입니다. 이거 괜찮을 대표님?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상황이 매우 좀 엄숙하고요. 엄숙한데 사실은 상반기 결산이지만 데이터는 작년 데이터입니다. 근데 지금 좀 작년에 제한상황 공표집이 지난달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예측은 했지만 충격이 조금 큰 상황이고요. 저는 한 4시 반까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디어 연구자로서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일어났던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고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가 공유하는 것은 OTT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만 조기에 이제 성숙기 혹은 조금 정체기로 접어들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사실 좀 뼈아픈 지점은 저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이 미디어라는 업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파급력이 있는 업인 건 맞지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어떤 시장이구나. 근데 그걸 또 보여주는 것이 OTT의 시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형태들 예를 들면 넷플릭스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디즈니만 해도 이제 OTT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런 것들 그런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전환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미디어 전반은 레거시도 그렇고 OTT와 같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뉴비라고 할 수 있는 매체들도 좀 위기를 맞이한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국내 상황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환과 위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공지능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언론학계 혹은 방송학계에서도 인공지능 얘기를 거의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그 어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비즈니스 관점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걸 죄송하지만 일단 B2C에서 잡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봐도 우리나라 방송업계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담론적으로는 방송학계나 언론학계에서 인공지능 얘기를 계속하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실체적인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영상 소비가 디지털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는 많이 들어있진 않지만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체감하는 바는 전반적으로
롱폼이 아닌 숏폼을 통해서 동영상을 많이 이용하면서 그렇지만 또 숏폼의 어떤 배경이 되는 롱폼 자체에 대한 이용량은 또 줄어드는, 그리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영상을 길게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레거시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의 이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좀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법학을 하시는 뭐 다른 교수님들이나 만나보면 우리나라 미디어 컨텐츠 분야가 위기라고 하면 믿질 않으십니다. 아니, 콘텐츠가 이렇게 좋은데 어째서 위기냐라고 많이 하시지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어떤 부실화나 혹은 뭐 과거 몇 년부터 공동화라고 불리는 현상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의 내실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나라 컨텐츠는 굉장히 좋고 산업적인 기반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전한 산업의 기반이었던 측면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기반하여 우리나라 컨텐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외로 알려진 측면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콘텐츠 자체도 몇 년 안에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넷플릭스 제작 투자를 만든 콘텐츠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뭐 넷플릭스에서 계속 강조하는 시대 정신이라거나 혹은 여러 가지 화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굉장히 나오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최근에 선제효과 티어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인 산업도 위기고 우리나라 컨텐츠 시장의 경쟁력이나 혹은 우리나라 컨텐츠가 갖고 있는 상징 자본 같은 측면들도 굉장히 좀 위기적인 상황이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컨텐츠 분야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위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얘기는 한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장표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OTT 시장의 주요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MAU가 박스권에 갇힌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업데이트를 못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MAU가 좀 줄고 티빙은 좀 늘어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슈 중에는 약간 메이저한 측면은 아니지만 앞서서 한정훈 대표님께서 오늘 보편적 시청권 관련된 행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티빙 같은 경우에는 KBO 중계권을 확보한 이후에 상당히 조금 MAU 자체가 우상향되는, 그래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OTT 플랫폼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티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활동하는 OTT 서비스들은 굉장히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무빙 이후에도 계속 좋지 않은 상황. 근데 뭐 디즈니의 고전은 좀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명확한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오리지널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화제성을 만들지만 결국은 이용자들이 계속 체류할 만큼 우리나라 컨텐츠가 유의미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OTT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지만 국내외에서 OTT 사업은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전망을 해보면 어쩌면 OTT 산업도 규모가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전망도 해볼 수 있겠지만, 뒤에서 말씀드렸죠. 그거는 어떤 코호트의 변화에 따라서는 뭐 다시 조금 부업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 방송 가입자 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장표들은 뭐 제가 다른 학회들이거나 혹은 정부 관련된 행사에서 발표한 자료들에서도 많이 활용한 장표들인데,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료 방송 가입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처럼 10년 사이에 35%의 시장 규모가 줄어든 국가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뭐 덜 줄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송 상품이 어떻게 보면 방송 상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결합 상품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통신비를 부담하는 주체는 30, 40, 50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방송 상품을 해지하지 않을 것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10대와 20대들의 지금 그 이동통신을 쓰는 양상을 보면 알뜰폰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뜰폰은 방송 결합 상품이 많지 않고 방송 결합 상품이 혹여 존재하거나 패키징 전략을 바꿔서 알뜰폰도 방송 상품과 적극적으로 연동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들은 이제 TV 단말 자체가 굉장히 잘 보지 않는 세대들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LG전자 계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U+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LG전자는 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TV 단말에 관한 어떤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료 방송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방송 광고를 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난시청 때문에 유료 방송에서 지상파나 혹은 유료 방송 PP들이 그 유료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을 송출해 왔는데 유료 방송 가입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방송 시장에 어려움을 가중될 수밖에 없는, 물론 그것은 뭐 단기간에 1, 2년 내에 벌어질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실적으로도 10년 혹은 5년 내에는 방송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줄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러한 장표들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 비하면 국내 상황이 좋은 편이기는 하나 지금의 상황은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영역은 완전히 글로벌 사업자들이 장악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방송 광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입장에서 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온라인 시장에서 데드크로스를 당했죠. 그래서 방송 광고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20년, 21년, 22년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좋은 영향이죠. 미디어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어떤 사회로 보면 굉장히 큰 불행이었지만 방송 광고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이제 23년의 추이를 보면 방송 광고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고 올해 올림픽이라는 호재가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죄송스럽게도 방송 광고는 올해도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광고주에서 가장 큰 손인 삼성전자도 TV 광고를 줄인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송 광고는 더욱더 안 좋아질 개연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2018년 이후에 우리나라 유료방송 VOD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 사이와 2022년 사이에 감소폭이 좀 줄어서 그럼 이제 이 정도의 규모를 6천억대 초반에 VOD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 여지없이 VOD 매출이 줄었고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OTT에 의한 부분 대체 효과. 코드 커팅은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추이지만 VOD 매출을 보면 확실히 OTT에 의해서 유료방송은 부분 대체가 되는 지점들이 확실히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 미디어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영화 시장이었습니다. 영화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나왔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할 만큼 굉장히 영화 시장이 기반이 탄탄했는데 극장이 무너지면서 이제 좋은 영화들이 덜 나오죠. 특히나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아마 1000만 영화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200만에서 500만이 되는 영화는 급격히 줄어들어서 유료 VOD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또 그 매출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OD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비 추이인데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재산상황 목표집에서의 제작비 상승 추이는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컨텐츠 투자처는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상승치는 매우 제한적이고요. 뭐 이것보다도 더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드라마 한 편의 제작비가 회당 25억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하게도 국내 시장에서 그 제작비를 리쿱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의 문제냐? 이미 20년 전부터 예측되었던 문제고요. 근데 그것들이 중국 자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벌충이 되던 부분들이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넷플릭스가 그 자리를 메워줬지만 이러한 구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IP를 뺏기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일부 나오는 얘기는 넷플릭스도 과거만큼 우리나라 컨텐츠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작비는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매력도는 줄어들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23년부터 24년 사이에는 우리나라 컨텐츠 중에 굉장히 어떤 텐트폴 혹은 굉장히 큰 상징자원을 가진 컨텐츠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범정부 기구가 운영이 됐는데 미디어 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라는, 뭐 저도 이런저런 기회가 있어서 뭐 직간접적으로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조사한 것들을 보면 학계, 연구계, 업계 모두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은 제가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요 장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를 간단하게 보시겠는데요. 당연히
방송 시청 시간은 뭐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뭐 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결국 우리나라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물론 IPTV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공익 활동을 하려고 방송 결합 상품을 굉장히 뭐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경우에 IPTV 혹은 유료방송 사업자들 덕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채널의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세대 구성의 변화상 아마도 이 알뜰폰 이용률 증가를 보면 우리나라 사업자, 우리나라 이용자들도 방송 결합 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1020 소위 얘기하는 MG나 알파 혹은 잘파들의 어떤 이동통신 요금 지불 의사를 보면 최대한 통신비를 적게 쓰고 아이폰을 사자. 약간 이러한, 이건 뭐 굉장히 약간 제가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린 것이기도 한데, 그러한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 세대들이 굉장히 그 도미넌트한 어떤 소비자가 될 경우에는 이제 방송은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존재하진 않지만은 콘티넨트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미 절반이 넘는 이용자들이 유료로 OTT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70대도 유튜브는 계속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로 넘어가면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우려되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받을 지점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콘텐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온 사업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뭐 티빙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영역으로 하면 네이버랑 카카오도 있어서 다른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뭐 OTT 플랫폼이나 디지털 플랫폼이 나쁘지 않지만 기존의 방송 시장에 비하면 훨씬 더 글로벌 시장 사업자들에게 장식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송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콘텐츠에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국내 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 디지털 영역은 우리나라 경쟁력이 기존의 레거시 방송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라는 지점이 있어서 디지털로에 이행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방송사업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재원 구조에 놓여 있느냐를 좀 살펴보시면,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 장표를 얼핏 보시면 전반적인 매출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2년에서 2023년에 그 꺾이는 비율은 꽤 크고요.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매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제가 뭐 오늘 이 얘기는 처음 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시장인 게 낮은 아르프를,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용 요금을 적게 내지만 그 돈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홈쇼핑 사업자들이 내는 송출 수수료를 통해서 메꿀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디지털 커머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홈쇼핑 사업자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고요. 물론 아직도 영업이익이 나는 사업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상황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사업자들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더 많은 송출 수수료를 내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하고, 홈쇼핑 사업자들은 내고 싶지 않아하는 니즈가 크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성방송 같은 경우도 그냥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 IPTV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 그 알뜰폰 쪽으로 시장이 좀 넘어간다거나 혹은 IPTV 산업이 정체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통 3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 통제에 들어간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SKT나 KT는 인공지능 기업으로 이제 다시 한번 리포지셔닝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인공지능 시능 자체가 B2C에서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네이버를 포함해서 글로벌 사업자들에 비해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경쟁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IPTV 혹은 IPTV의 모회사인 이통 3사의 미래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대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장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놓여 있는 가장 큰 어떤 안 좋은 징후 중에 하나는 이제
대가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가 관련 분쟁이 뭐 엄청 많습니다. 뭐 한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몇백 건의 블랙아웃이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 우리와 미국의 상황이 왜 다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업자들이 통상적으로 블랙아웃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또 조정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갈등은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물밑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블랙아웃이 엄청나게 오래 간 적도 없고 또 그 사이에 물론 정부의 역할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은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 구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 뭐 말씀드린 블랙아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사업자들이 퇴출된다거나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허가 사업자들이 많은데 결국은 인허가 사업자들이 무너질 경우에는 그것들은 또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관련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구분하는 시장입니다.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 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 광고시장인데 이 장표를 통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결국 각각의 시장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유료방송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니까 뭐 홈쇼핑 송출수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 사업자들은 광고가 줄어드니까 컨텐츠 대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어려워지면서 갈등은 심화되고 정부 역시도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자의 역할은 사실 아직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익숙한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중재자의 역할이 통제자 역할보다 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통제자로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중재자로서는 굉장히 적은 일을 잘 해내야 정부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지는 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제가 쭉 조금 빨리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거시 환경은 위기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산업의 발전의 속도에 비해서는 제도 변화가 매우 더딘 측면들이 있고요. 앞서 한 대표님께서 국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적인 논의로 시작되더라도 어떤 공영방송 문제로 넘어오게 되면 법 개정이 매우 힘든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2000년대 통합방송법 이후에 낡은 규제 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광고가 안 좋아진 건 당연히 미디어 시장이 영향을 받는데 하지만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가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쓸 수 있는 여가 활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대체제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경기 변화가 미디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구 감소라는 부분 그리고 2030 세대 미디어 이용 형태 변화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미디어 구조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결국은 미디어 산업의 파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변화는 이따 한 대표님이 더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전히 TV 단말을 보는 세대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커넥티드 TV를 통해서 OTT를 보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6070 세대들도 이제 커넥티드 TV 환경에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또 하나 취약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사실 이 요인도 기술 변화 요인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위기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 분석은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융바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해서 좀 변형해본 것인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강점과 기회는 결국은 이제 K 컨텐츠 혹은 K 글로벌 팬덤에 대한 우리의 활용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전히 이 부분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반적인 산업의 건전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올해부터는 드라마 100편이 제작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일부 특정 포맷의 예능들이 집중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부분이라거나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론 쪽으로 어느 정도 입증된 부분이기도 한데 미디어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컨텐츠의 독립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소구했던 것들이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의 경쟁력도 기회 요인이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위기 요인인데요. 뭐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사실은 아주 작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투자되는 금액에 비하면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TV인가 웨이브 합병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원 구조 악화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큰 위기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 그 IP를 뺏긴다거나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됐을 때 글로벌 사업자가 투자를 철회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급속히 이제 악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작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컨텐츠 불법 유통이라거나 아니면 편법적인 이용의 행태에다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 장표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전환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하는 부분 하나는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 조속하게 지금의 변화의 트렌드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좀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산업적으로 이제 새로운 지향성을 좀 찾아야 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은 한계가 너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넘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금 선택지들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 연구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낡은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들이 열등제로서 기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러 가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상품 채널을, 그러니까 상품을 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몇백 개 채널을 계속 내보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승인 조건이라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노가영 작가님 와 계시지만 제가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조금 와닿았던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뭐 우리가 엄청나게 제도약을 해서 큰 성장을 하겠다 이건 조금 드리기 어려운 상황 같고 좀 느린 성장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미 규제 개선해봐야 우리 좋아질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만시지탄이지만 규제에 대한 것들도 빨리 늦었지만 빨리 풀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공동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지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로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놓여있는 이 위기의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